이어서 재테크 인싸들이 모이는 곳, 정철진의 목돈연구소가 시작됩니다. 드디어 긴축의 시대가 시작되는 건가? 지난 2008년 말이었죠. 이 세계 금융위기가 터진 후에 2009년 돈을 찍어서 채권을 사주는 일명 양적 완화가 처음 시작됐을 때만 해도 이 유동성 잔치가 무려 12년간 지속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물론 중간에 뿌린 돈을 거두는 테이퍼링에 도전하기도 했지만요. 다 허사로 끝났죠. 자, 그런데요. 이젠 정말로 유동성 파티를 끝내는 첫 관문을 통과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엔 미국에선 잭슨홀 미팅이 있고 우리나라에선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이 있는데요. 조심스럽긴 하지만 미국의 테이퍼링 그리고 우리의 금리 인상이 함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정말 길고 길었던 저금리와 유동성의 시대, 이제 조금씩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8월 22일 목돈연구소는 바로 이 곡으로 시작합니다. 휘성의 놈들이 온다. 네, 매일 저녁 8시 5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목돈연구소, 저는 소장 정철진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 휘성의 놈들이 온다 였고요. 놈들이 오는데 우리는 이제 긴축이 옵니다. 저금리 시대 진짜 길었잖아요. 12년간 우리가 저금리의 시대였었는데 또 그런 겁니다. 이렇게 달이 다 차면 또 기울고요. 만나면 또 헤어지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저금리 오래 했으니까 또 금리도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또 두려워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받아들이고 또 대처하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이번 한 주 너무 주식시장이 많이 조정을 보여서 답답함은 감출 수가 저도 없습니다. 네. 1431번님, 일요일도 연구소 입소했습니다. 돈 한번 굴려봅시다. 네, 우리 1431번님도 주중에 너무 시달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와서 들어야 됩니다. 이 어떤 함께 하는 단 자체가 또 마음도 편안해질 수가 있고 위로를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함께 하시죠. 9294번님, 복권 샀었는데 역시나 꽝이네요. 그래도 또 살 겁니다. 좋죠. 또 사죠, 뭐. 네. 자, 궁금한 점 또 전하고 싶은 이야기 모두 환영합니다. 샵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유튜브 댓글은 무료고요. 유튜브에서 목돈연구소 검색해서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목돈연구소 인별그램도 있습니다. 골뱅이 SBS 빅머니니까 많이 많이 팔로우 해주세요. 잠시 후엔 돈 되는 여행 알려주는 머니투어 매일경제 신익수 기자와 함께 하고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투자 잡학사전 알쓸투잡 미래에셋 이상권 전무와 함께합니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는 주말, 일요일엔 돈 버는 여행으로 모셔봅니다. 머니투어 투어 가이드 매일경제 신익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네, 선생님. 네. 오늘은 약간 분위기가 네네. 여름의 끝자락 같은 느낌이 마지막 들어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 자락. 네, 그렇죠. 이게 사실 우리 방송하는 날이 오늘이 22일 일요일이죠. 네. 내일 23일이 처서입니다. 처서. 그렇죠. 모기입이 팍 돌아간다는 처서. 네. 가을에 완전히 이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힘겨루기에서 가을 쪽으로 이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가을의 느낌이 옵니다. 신익수 기자도 지금 전반적으로 모습이 여름은 아니에요. 제가 원래 방송할 때 샌들 신고 오는데 오늘 운동화 신었습니다. 가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2521번님이 지난번 말씀하신 갯골 생태고원 시흥 아는 곳 나와서 반가웠어요. 야, 대단하네요. 저 가끔 자주 가는 곳입니다. 네네. 라고 했고요. 좋죠. 저도 그때 좀 설렜습니다. 네. 나도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시흥에 25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가겠다. 그렇죠. 연인과 그곳에 가겠다. 과자를 갈매기한테 주면서 분위기 그 올라가는데 뭐였죠? 거기 흔들 전망. 흔들 전망대. 네, 흔들 전망대까지. 네, 보고 왔죠 우리가. 네. 자, 오늘은 제가 좀 원하는 이제 그런 겁니다. 오늘 아이템은 멀리 가고 맛있는 거 있고. 그렇죠. 먹방 투어 같은 거 우리가 그런 걸 좀 안 했었습니다. 그럼요. 그런데 가을도 왔고요. 제대로. 먹으면서 가야죠.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께 가을에 동선 잡으실 때, 여행 동선 잡으실 때 팁 하나 알려드리고 갈게요. 무조건 가을에는 서해입니다. 서해.
서해 쪽으로 잡으시면 되고요. 무조건? 그럼요. 그리고 제가 지금 찍어드리는 곳 있잖아요. 예. 충청남도 오늘 갈 곳이 예. 홍성이라는 곳인데 네. 여기 바로 건너편에 안면도예요. 예. 그 자락부터요. 위로 올라오시면 돼요. 북상을 하시면 여행 코스를 가장 잘 잡을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안면도가 좀 좋거든요. 안면도 좀 갑니다, 지금 이제 절정이죠. 서서히. 네. 네. 근데 왜 서해예요? 왜 그렇죠. 서해? 오늘 이제 서해 동선 홍성으로 잡은 거는 네네. 가을 초입. 요때 꼭 드셔야 되는 거 있잖아요. 가을 먹방에 3대 천왕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전어고요. 하나 전어. 네. 그렇죠. 네. 전어 꽃게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집중적으로 먹을 거 요겁니다. 뭐죠? 대자로 시작하는 거. 대하. 대하. 그렇죠. 새우 대하. 가을 대하인가? 가을 대하? 그럼요. 가을 전어, 네. 가을 꽃게. 요 3대 천왕. 이 다 서해에 있다. 당연하지요. 그리고 요즘에는 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줍니다. 몰아서. 그래서 어디를 가나 똑같다. 서해 쪽으로 동선만 잡자. 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려가시면 됩니다. 어느 가게나 네, 그럼요. 전어를 시키면 다 대하, 있다. 꽃가가 다 같이 옵니다. 보시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대하부터 설명을 하고 하면 원래 본초 강목이라고 있잖아요. 예전에 음식 사전, 백과사전인데 네. 가장 좋은 그렇죠. 네. 정역제다. 1등급 정역제고. 그런 게 말이 있었습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우리 황건희 PD님은 드시면 안 됩니다. 왜죠? 예부터 총각은 먹지 마라.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대하를요? 대하가 1등급 그거기 때문에 뭐 자제를 1등급 좀 해달라. 자양강장제? 그럼 총각들은 자제를 좀 해라. 이런 거죠. 근데 저는 왜 처음 들었을까요? 네? 대하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굴 이런 거 많이 제가 들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이 심도 있게 네. 문헌을 파고 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잘 안 보입니다. 저는 이런 것만 집중적으로 또 파헤치거든요. 그러나 이게 이제 뭐 그냥 지어낸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본초 강목에 있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네. 이제 요 대하의 메카가 충청남도 오늘 갈 곳 홍성하고요. 네. 항구가 있습니다. 남당항. 라고 네. 남당항. 남당항. 네. 여기서 원래는 이제 8월 중순부터 8월 말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쳐서 지나서요. 네네네. 쳐서 가을이어야 지나서 되니까. 가을 9월 중순까지 해서 네. 원래 남당항에서 대하 축제를 엽니다. 제가 아이들 데리고 가장 많이 갔던 곳. 근데 올해는 역시나 작년에 안 했거든요. 네네. 축제가 취소 네. 못했죠. 네. 올해도 못하는 게 유력한데 네. 올해는 온라인 정도로 하지 않을까 지금 또 시에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군에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 항상 이럴 때마다 남당항해를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축제는 당연하죠. 없지만. 네. 축제는 없어도 네. 먹거리는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요. 그럼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가실 때 볼 곳 4개를 보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를 제가 체류형 포인트라고 이야기해 드리는데 네. 가시면 그냥 하루 묵으시면서 푹 구워서 그냥 이 즐길 정도의 포인트 4군데인데 여기 가시면 이제 주무실 곳 있잖아요. 주무실 곳. 홍성에 가실 때는 이 오토 캠핑장이 아니라 상황 오토 캠핑장이라고. 지금 충남 홍성을 가고 있습니다. 홍성을 갈 때 네. 이제 주무실 곳 찾는다. 이런 분들은 체류형으로 여기 찍으시면 돼요. 여기 가면 물놀이장도 있고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샤워실하고 화장실 이런 게 보통 좀 이렇게 약간 지저분하고 이럴 수가 있어요. 간혹가다. 근데 여기는 깨끗합니다. 편의시설까지 다 알차니까 네. 여기 캠핑장 가면 사이트가 41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가을에 나는 전어 먹는 거 그냥 싫다 잡겠다 이런 분들은 네. 여기에 서부면 쪽으로 가면 해상 낚시 공원이 있습니다. 이게 전국 최대 규모. 그래서 가장 크다. 우리가 소위 시쳇말로 평수로 나타내면 어느 정도 됩니까? 1,500평 정도니까 축구장 있죠. 1,000평이 규격, 넘네요. 네. 국제규격 축구장 하나 정도. 어마어마하죠. 여기에 자연산 우럭, 숭어, 광어까지 다 잡히니까. 네. 요거 좋죠. 네. 요거로 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나는 정말 풍경 서해 쪽인데 노을을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가야죠. 그럼요. 홍성 그 남당항 바로 뒤쪽으로 네.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네. 안쪽으로 무쪽으로 들어오면 어사리라고 있어요. 네. 여기에 요 어사리의 뜻이 뭐냐면 물고기 어자에다가 예. 모래사자. 모래사자요? 많다 이래가지고 노을공원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념사진 많이 찍거든요. SNS 인증샷 포인트. 노을 해 떨어질 때. 해 떨어질 해 떨어질 때. 그리고 전망대까지. 여기의 전망대 이름이 속동인데 네. 지금 우리 유튜브 시교라 딱 보시면 좋네요. 전망대. 속동 전망대. 저기가 이제 전망대 쪽으로 가시면 끝에
마지막에 나무 데크길 따라서 딱 끝자락으로 가시잖아요. 네. 그러면 타이타닉 포인트 있어요. 타이타닉 포인트. 저기 잡는 거 있죠. 저 키라 그러잖아요. 키요. 배 운전한 키. 예. 저게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요. 저걸 잡고 타이타닉 씬을 재현을 할 수 있는 곳. 근데 타이타닉 C는 저 네. 키를 잡지는 않죠. 키를 저 잡지 않죠. 앞으로 양쪽을 가야죠. 팔을 벌리는데. 아니, 저 앞에 네. 가서 저기 모서리에 올라가야죠. 그런 느낌으로. 느낌으로. 네, 그럼요. 맞아요. 네, 저거를 해주시는 거죠.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네, 저 내 곳을 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먹방으로 가시는 거죠. 근데 일단 대화는 필수고. 대하는 필수. 네. 대하 축제가 열리는 곳은 이제 남당항이니까 요 주변에 다 보시고 네. 남당항으로 딱 들어가시는데 네. 가기 전에 약간 아쉽다 이런 분들은 지금 말고요. 네. 한 9월 중순쯤 되잖아요. 여기 하나 더 볼 게 있어요. 여기에 가면 서해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습니다. 이게 오서산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 가면 억새밭이 유명해요. 가을에 억새밭. 가을에 먹거리 말고 억새풀. 볼거리는 억새죠. 억새가 있죠. 억새죠. 여기는 억새입니다. 네. 그래서 억새가 재수 좋으면 재밌게 놀 수 있으니까 가시고요.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아니 억새가 나온 김에 네. 제가 네. 하나 쳤네요. 아니 좋네요. 반응이 좀 좋아요. 억새밭은 만약에 이게 갔는데 네. 아니 5평 정도 이러면 이거 화나죠. 예? 산 중턱에 예. 펼쳐져 있으니까 그냥 예.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펼쳐져 있죠. 그럼요. 예. 우리의 목표물 남당항으로. 먹방 투어. 네. 그럼요. 여기가 원래 요 이제 9월부터 11월까지 잡히는 것들이 먹거리로는 백미입니다. 백미. 네. 그리고 요 천수만 근해에 보통 사는 애들인데 자연산 애들. 자연산 대하. 그렇죠. 죄송합니다. 놈이 아니고 네, 큰 대하. 애들은 네. 큰 애들은 이 팔뚝만 해요. 진짜 30cm 정도. 어마어마합니다. 크기가.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니 잠깐만요. 안 믿으시는 표정이신데. 저도 진짜. 대하를 좀 먹지만 팔뚝만한 건 일단 자연산은 아닐 듯한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30cm요? 구분법 알려드려요. 네? 이거는 네. 아셔야 돼요. 네. 살아 있는 거 있죠. 네. 살아 있는 건 대부분 양식입니다. 그리고 요게 얘들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잡히면 바로 죽거든요. 새우가요. 그래서 여기 현장에 가시면 사실은 갓 잡았는데 바로 죽은 애들 요거를 따로 간판 걸고 파는 사람들 저기 보시면 저기 적어놨잖아요. 바로 죽은 자연산 이래가지고 저렇게 팝니다 따로. 30cm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네.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 자연산들은 수염이요. 수염 길이가 있잖아요. 대하들. 네. 수염이 몸통이 한 3배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수염이 긴 애들은 자연산이다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뿔도 길고요. 근데 반대로 양식들은 짧으니까 요 구분할 때 이렇게 구분해서 잡아 주시면 되는 거죠. 저 홍성 남당항이 대하로 유명하니까 그럼요. 뭐 어느 특정 가게가 아니라 그냥 아니에요. 그럼요. 그 남당항으로 가시면 네. 항 전체가 주차장처럼 돼 있고요. 예. 가쪽은 요즘에 우리 노량진 수산시장 아시죠? 네. 건물이 네. 건물이 쫙 써 있잖아요. 비슷한. 그것처럼 저기 그렇게. 화면에 보면 2층 건물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쫙 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 식당이나 아무 음식점이나 가서 드셔주시면 되는 거죠. 예전에 축제가 있을 때, 축제가 있을 때는 제가 아이들 데려가잖아요. 네. 그럼 그거 했었어요. 축제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대하 맨손 대하잡이. 이런 걸 해요. 그래서 가을에 좀 춥잖아요. 아빠 엄마들은 이 반팔 반바지를 입고 같이 뛰어듭니다. 애들. 아이들을 위해 잡아주는. 그럼요. 그냥 목장갑 하나씩 끼고 비닐 봉지 하나씩 들고 들어가서 이제 대하 잡는 거죠. 네. 대하잡이 하는 거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재밌게 그런 걸 했다 치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주는 거죠. 그렇죠. 자연산 대하를 참 이 시기에 그럼요. 본초 강목에 따르면 1등급 자양 강장제 1등급 정력제. 우리 황건희 PD 드시면 안 돼요. 총각은 먹으면 안 된다. 총각은 먹으면 안 돼요. 안 된다.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이걸 드시는데 네. 요 이제 먹는 방법이 있어요. 먹는 방법. 그래서 요게 너무 익히면 얘들이 대하가 원래 익을수록 머리를 숙입니다. 그래가지고 머리가 꼬랑지 쪽으로 가요. 동그랗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화면에 보면 우리 그 구이 해놓은 거 있죠. 쟤들 너무 갔어요. 너무 구운 거지. 저기 너무 구우면 수분이 빠져나가서 맛이 없어지거든요. 약간 휘어질 정도 있죠. 약간 지렁이, 그러니까 서 있는 정도. 서 있는데 약간 허리가 약간 굽은 정도. 요 정도가 가장 담백하고 맛있다. 단원. 이런 거고요. 소금구이 기본이고 소금에다가 저렇게 구워서 빨그스름해질 때 드셔주는 거. 그다음에 대하 저는 요거 좋아합니다.
새우튀김 같은 대하튀김. 네. 요거 좋아하고요. 네. 그다음에 대하장이 있어요. 장을 또 따로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드시고 뭐 밥 비벼 먹고 나오시면 네. 되는 거죠. 그럼요.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이 대하를 먹다가 전어를 달라고 해도 전어를 준다. 전어는요. 놀라지 마십시오. 전어는 보너스로 보통 가게 가면 전어 구이를 줍니다. 이 대하점에서 저 구이 있죠. 네. 저 보너스로. 집 나간 며느리도 네. 저걸 맛보러 돌아온다는 그 전설의 전어 구이죠. 저것까지 같이 드실 수가 있으니까.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가셔야 돼요. 네, 가야 될 그럼요. 것 같아요. 네. 가셔서 말이죠. 유부 결혼하신 분들은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네. 총각만 드시지 말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새우 관련해서 새우젓도 있다고요. 새우젓도 유명해요. 그래서 원래 시기가 새우젓 시기는 10월입니다. 10월. 그럼 좀 기다려야 되네. 네. 옆 동네가 광천이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광천이 뭘로 유명하냐면 광천읍. 네, 읍이죠. 전통시장 쪽에 가면 네. 요 김축제가 유명해. 김축제. 오. 김으로 축제를 여는 곳이에요. 광천김 혹시 유명하죠. 광천김? 그럼요. 거기에 광천이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유명한 게 두 개인데 새우젓. 네. 이거는 진짜 산중턱에 네. 톡을 파가지고 그 예전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네. 저온 숙성하는 거죠. 그렇죠. 단지를 여러 개 넣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 김까지 맛있게 드시죠. 이 김이 조선시대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다는 광천김. 광천김이 있는 거죠. 제가 진짜 김은 광천김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역시 소장님. 대하 먹고 네. 옆에 광천읍으로 가서 읍으로 가서 전통시장에. 네, 전통시장에 들어가서 광천김을 산 다음에 그럼요. 아까 이야기해 주신 게 기념품으로, 토굴 새우젓. 그렇죠. 토굴에서 파는 새우젓. 까지 해서 나오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약간 아쉬움이 남고 시간이 남는다 이러면 시간이 남을 것 아까 같아요. 우리 안면도 이야기했잖아요. 네. 안면도 들어가셔야 됩니다. 가야죠. 안면도 가면 네. 역시나 안면도에 이맘때 했던 축제가 대하 축제였거든요. 여기 있는 백사장항이라고 있어요. 항구인데 백사장 바로 옆쪽에 있다 그래서 백사장항으로 부르는데 네. 거기서 원래 대하 축제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가면 꼭 봐야 될 명물 하나가 있습니다. 예전에 네. 옛날 사람들은 잘 몰라요. 네. 여기에 인도교가 하나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는 교. 네. 요건데 이름이 대하랑 꽃게랑 인도교입니다. 네. 그래서 저기 보시죠. 저 저기 언제 이제 생겼나요? 섬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네. 차가 다니는 게 아니고 사람이 가는 길. 예. 그래서 대하랑 꽃게랑인데 왜 대하랑 꽃게랑이냐면 저 모양을 대하하고 꽃게를 본따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언제 생겼는지 모르죠 지금. 최근에 생긴 거죠, 저게. 최근에요? 비교적 네, 최근에. 네. 그래서 백사장항 쪽 다리 입구에서 백사장항 쪽으로 딱 들어갈 때 대하 모양. 그리고 드르니항 쪽 안쪽이 드르니항인데 거기서 딱 보면 꽃게 모양으로. 저렇게 이쁘게. 왜냐면 그 안면도에 그 한 뭐 콘도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 그 드르니항이 근처에 있거든요. 그럼요. 드르니항. 그쪽이죠. 네, 그쪽. 그쪽이죠. 안쪽으로 들어갈 때는 여기가 대하 모양. 대하 꽃게 모양. 모양. 그다음에 입구에서 출발할 때는 대하 모양이니까. 네, 그걸 잘 사진 기억하시고. 찍고 사진 찍고 나오시면 완벽한 투어. 네. 나올 때 또 대하 한번 그럼 더. 전어는 공짜다. 전어는 공짜다. 대하는 대하 또 먹는데 한 번. 전어는 갔으니까. 공짜다. 네, 그럼요. 대하 2번. 네. 네, 오늘 오랜만에 먹방 투어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머니투어 매일경제 신익수 기자와 함께 하고요. 보내드리면서 노래를 한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곡이죠. 명곡입니까? 네. 가을을 알리는 노래 이문세의 가을이 옵니다. 투자를 할 때도요. 이런저런 다양한 지식이 큰 도움이 됩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데있는 투자 잡학사전 알쓸투잡 미래셋 이상훈 전무와 함께합니다. 이상훈 전무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이제 여름이 가고 있네요. 예, 아침 저녁으로 정말 선선해서 좋습니다. 네, 진짜 이렇게 가버리네요. 예, 살만합니다. 요즘 아침 저도 그 얘기를 저녁으로. 합니다. 네. 1928번님 주식을 하다 보면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 것 같아서 갈팡질팡 길을 잃어버린 느낌 들 때가 있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중심을 잡고 투자하기 위해 오늘도 알쓸투잡 듣습니다 했습니다. 정말 중심 잡기가 어려워요. 특히 이번 한 주 힘들었잖아요. 그쵸. 요즘 힘들죠. 계속 다. 이게 모든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 후에 이게 턴 어라운드 된 거거든요. 이렇게 네.
아주 나쁜 상황에서 조금만 좋아져도 이게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요. 좀 쉬웠죠 투자도. 네, 근데 솔직히 이제 이게 다 올랐잖아요. 네. 오르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사람들의 기대값은 과거에 오른 기대값을 가지고 있거든요. 인간이란 존재가 최근성 편향이라고 있어요. 최근에 일어난 일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판단 기준을 삼는다라는 게 행동 경제학 연구 결과거든요. 근데 이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는데 미래는 잘 기대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때는 뭐 이게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좀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하나는 네. 뭐냐면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턴을 어라운드 되는 시점만큼 수익을 내기 쉽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갖고 있던 펀드나 포트폴리오를 확 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압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없는 것들은 버려야 된다 이럴 때. 그러니까 왜냐하면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으면 버틸 수 있는데 확신이 없이 그냥 주워 듣고 사거나 대충 산 것들인데 내가 판단에 안 쓰는 것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부동산에서 똘똘한 한 채가 있잖아요. 그쵸, 주식도 지금 똘똘한 몇 펀드로 좀 줄였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좀 압축을 하지 않으면 기다리기 인내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멘탈이 깨지죠. 네, 멘탈이 깨지면 이 종목이 좋아 보여도 마음이 급해져서 팔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뭐냐면 기업 분석도 기업 분석이지만 자기가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는 ETF나 펀드나 종목은 좀 조정을 해내는 것이 이런 장에선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손실을 보고 있으면 또 뭐 주린이뿐만이 아니라 주식을 몇십 년 한 분들도 그건 저도 그래요. 쉽게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데 그럴 때마다 손절이. 한 번쯤 이런 질문을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이것도 이제 그 행동 경제학에서 많이 제공하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데 그 손해난 거, 이익 난 거 다 버리시고 현재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그대로 놓으시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지금 당장 산다면 또 살 거냐. 물 탈 거냐. 네. 확신이 있는 것은 가져가시고 확신이 없는 건 버리셔야죠. 이럴 때. 그만큼 또 지금 크리티컬한 그렇죠. 변곡에 또 위치해 있고요. 다 가는 시장은 안 나올 겁니다. 뭐 당분간은. 자, 우리 앞으로 서론이 그렇습니다. 알쓸투잡 오늘 주제는요? 과연 투자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미래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요. 이 투자를 통해서 한 나라의 미래를 바꾼 노르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르웨이는 유럽 최대의 산유국이거든요. 예. 그래서 석유를 많이 이 자원을 많이 가진 나라들이 우린 다 잘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베네수엘라잖아요. 그렇죠. 예. 뭐 나이지리아, 앙골라, 베네수엘라. 그다음에 과거에 지금 유럽의 부국 중에 하나인 네덜란드 같은 나라도 그 바다에서 그 네덜란드 앞바다에서 천연가스가 나왔는데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거꾸로. 그 천연가스 얘기하는 네덜란드 하면 늘 그 자원의 저주하면 네덜란드잖아요. 그 네덜란드 병이라는 경제학자들이 붙인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찌 보게 되면은 많은 천연자를 갖고 그 국가가 갖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저 그런 비유를 드는데 그 상속을 많은 자식과 같은 거예요. 부모로부터 어마어마한 상속을 받은 거와 똑같은데 그 막대한 상속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해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 부를 더 지키면서 그 미래 세대까지 할 수 있는 그 자체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그러니까 이 자원의 저주를 가장 세계에서 성공적으로 극복한 나라가 바로 노르웨이고 노르웨이는 이걸 무엇으로 했냐면 펀드를 통해서 했어요. 국부 펀드라는 걸 통해서. 그럼 일단은 노르웨이가 자원 국가였습니까? 그렇죠. 네, 엄청난 자원 유럽 국가입니까? 최대 산유 국가죠. 산유 국가입니까? 지금도 이제 석유 수출하고 있는 나라죠.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노르웨이는 왜 이 자원의 저주에 빠지지 않았는가? 그것은 결론부터 일단 살짝 하고 가면 뭡니까? 투자였습니까? 그러니까 노르웨이가 처음에 석유가 나온 게 1970년대 초예요. 네.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람도 처음에 석유가 나오니까 그 당시가 또 오일 쇼크가 왔잖아요. 너무 대박이었겠네요. 기름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석유 팔아갖고 돈을 막 쓸 수 있었으니까. 팔기만 하면 근데 되니까. 갑자기 이제 석유값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석유에 의존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약간 나태해지죠. 그러니까 네덜란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스가 발견되니까 가스 업종이 임금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 하나 업종의 임금이 올라가는데 딴 업종 다 올라가겠죠. 근데 갑자기 이게 나빠지니까 왜냐하면 천연자원의 가격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천연자원에 의존해서 네덜란드 같은 원래 제조업도 굉장히 강한 나라였는데 이런 걸 고급 인력이 안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임금은 올라가고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가 약세가 되고 이러면서 경제 위기가 오는 거죠. 그런데 노르웨이는 어떻게 한 거예요? 노르웨이는 그래서
자기들이 한 30년 동안 꽃감 빼듯이 잘 쓰긴 썼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석유에 대해서 너무 변동성이 높아진 거예요. 국가의 운명이. 네.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사람들이 자원의 조제에 우린 빠지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들이 석유를 판 돈으로 석유 기금 펀드를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예. 뭐죠? 우리가 지금 이 돈을 다 쓰면 이 석유를 빼서 판 돈을 다 쓰면 우리 우리 후손들에게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 지금 번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우리 그 후배 세대들의 미래를 같이 건설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가에서 운영한다는 국부펀드. 그러니까 노르웨이는 정확히 얘기하면 그 국부펀드가 그 석유 기금 펀드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환 보유고로 만든 국부펀드고요. 그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세계 탑 세계 1위잖아요. 세계 최고입니다. 최고이죠. 최고잖아요. 국부펀드 그러면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이런 것들이 다 국부펀드를 한 건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벤치마킹을 한 존재가 노르웨이 그러니까 사이즈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굉장히 잘하고 그러니까 노르웨이 국부펀드에 이제 이념이 있어요.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영문 홈페이지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미래 세대의 재정적 부를 보호하고 건설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처음에 이제 그 석유 판돈 가지고 투자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초창기에 이들이 뭐냐면은 채권에만 사와요. 국내 채권에만. 국내 채권에만 해도 돈이 계속 생기니까 안 또 되겠다. 원금 까먹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또 생각을 하죠, 이 사람들이. 근데 이게 뭐냐면 노르웨이에만 투자하고 하니까 너무 변동성이 심해진다. 우리 나라가 어려워지면 우리 이 펀드가 어려워지니까 이 변동성을 낮춰야 되겠다. 이 고민을 합니다, 이 사람들. 그러면서 뭐냐면은 글로벌로 분산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노르웨이 투자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낮아요. 지금은 그 자산의 90% 이상들을 다 해외 투자를 합니다. 그렇죠. 또 그게 맞죠. 왜냐하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그렇죠. 비중대로 가는 게 맞죠. 그리고 뭐 여긴 펀드 투자도 하지만 국부펀드가 펀드에 가입도 하지만 이 기업에 직접 투자도 하는데 삼성전자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삼성 가지고 있는데 한 전 세계적으로 한 우리한 기업 한 10,000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에도 한 거의 70개가 넘는 국가에 투자를 하고 있어서 그 우리가 이제 그 투자 회사들 저도 자산 운용사가 있는데 이런 투자 회사들이 굉장히 받고 싶어하는 돈 중에 하나가 위탁을 받고 싶어하는 돈 중에 하나가 노르웨이 국부펀드예요. 그렇죠. 또 어떤 기업이 있다면은 우리 기업이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들어왔어 하면 그걸 믿고 또 다른 머니들도 들어오겠죠. 노르웨이 국부펀드라는 것들 크레딧. 그러니까 저기요 저 펀드가 투자할 정도면은 기업도 괜찮은 기업이고 저 회사도 증명됐다. 증명됐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수수료도 굉장히 싸게 낸답니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그 노르웨이 국부펀드 크레딧을 자기들이 받고 싶기 때문에 이제 많은 좀 의문이 풀렸던 게요. 우리는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사이즈도 크고 정말 뭐 세계 탑으로 이렇게 갈 때 저 돈은 어디서 생겼지에 대한 우리가 잘 그건 의식 안 했잖아요. 원래 노르웨이가 제일 잘 사는 나라 뭐 탑3니까 복지국가니까 원래 돈이 많았나.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노르웨이의 뭐 대단한 기업이라든가 뭐 이게 뭐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자원 석유가 있었었군요. 석유를 가지고 석유를 꽃감 빼듯이 빨았으면 미래를 이들이 담보하지 않았을 텐데 이들은 뭐냐면 이걸 투자를 통해서 투자는 미래를 향한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통해서 현재의 자원의 가치를 미래에도 영속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그 최근 데이터는 아니지만 몇 년 전 데이터인데 국부펀드를 다 해산해가지고 국민들한테 1인당 돈을 다 지갑에 꽂아준다. 노르웨이가. 인당 얼마씩 인당 우리 돈은 얼마 정도 꼽아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전 국민한테 애기까지 다. 노르웨이 뭐 이런 수준 따지면 애기까지 다. 1인당 4억. 거의 비슷해요. 3억 정도를 전 국민한테 무상으로 펀드를 청산하면서 나눠둬도 될 돈을 맞는 건 이건 지금 매년 불어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투자에서 이제 영어 표현에 이지머니와 시리어스 머니라는 게 있습니다. 이지머니 쉬운 돈, 그러니까 게임 머니인 거죠. 막 가볍게 투자하는 거와 시리어스 머니 진지하게 내 인생의 미래를 관계된 돈, 자녀 교육 자금이라든가 노후 자금이라든가 이런 시리어스한 자금들은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이런 식의 마인드라든가 이들이 가졌던 철학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상당히 많이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미래 세대의 부를 우리가 다 쓰지 않고 남겨주기 위해서 이들은 고민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쉬운 돈, 이지머니와 게임머니와 그 시리어스 머니를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운영하시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시리어스 머니 우리가 이제 노후 자금이나 자녀 교육 자금이나 나의 미래를 위한 돈은 노르웨이 국부펀드처럼 글로벌 분산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어느 한 해의 자산에 몰빵이 되면 안 되네. 변동성이 너무 높아지니까.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서도요. 이런 상황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꽃감 빼먹듯이 어디선가 돈은 지금 들어온다. 예. 들어오는데 이게 끝이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나도 노르웨이 국부펀드처럼 해야지라고 할 텐데 또 이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겪는 하나의 걱정 같은 경우에는 잘하면 좋지만 예. 오히려 못할 경우에는 그쵸. 이 돈도 날리지 않느냐라는 바로 그런 질문이 좀 나올 텐데 이게 노르웨이 국부펀드만의 뭐 어떤 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노르웨이 국부펀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장기 분산 그다음 석유 판돈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이 계속 들어오면서 투자를 계속하는 거예요. 적립식 펀드. 좋은 현금 흐름. 네. 네. 그러니까 현금 흐름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글로벌로 장기 분산을 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이게 교과서적인 얘기니까 이 국부펀드가 존경받는 이유가 그런 네. 겁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가장 교과서적인 투자를 하면서도 수익률이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특별한 비법을 쓴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방법론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좋은 트랙 레코드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전 세계 국부펀드의 어떻게 보면 상징처럼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투자는 우리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시리어스 머니, 그 진지한 돈, 내 인생과 관계된 돈은 지금 당장 필요한 돈들이 아니에요. 네. 교육 자금이나 노후 자금은 내가 10년 정도 계획을 할 수 있는 돈들이거든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럴 때 이제 워렌 버핏이 한 얘기인데 그 자기의 역할이 뭐냐? 전 여러분들이 뭐냐면 자본 배치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본 배치가? 예, 내가 이제 갖고 있는 돈이 뭐 5천만 원이 있어. 내 월급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어. 캐시플로가 200만 원 있으면 이 돈을 내가 자본 배치라는 거죠. 이거를 내가 생활비로 얼마를 배치할 것이며 펀드에 어떻게 배치할 거, 종목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며 이런 식으로 기업이 돈을 벌면 한 4가지 정도로 쓰지 않습니까? 예. 기업이 돈 벌면 배당을 주거나 사내 유보를 하거나 네. 아니면 설비 투자라거나 아니면 성장한 M&A를 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뛰어난 CEO라는 사람들은 이 4가지의 결정을 잘하는 사람들이 가장 뛰어난 CEO예요, 사실은. 딱 그 시기에. 그렇죠. 네, 중요한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이걸 못하는 사람들은 이걸 못하는 기업의 CEO는 기업을 성장시킬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개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뭐 월급 받고 이러지만 월급도 일종의 캐시플로우거든요. 현금 흐름이죠. 그런데 이제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탈무드의 유명한 얘기 중에 가난해도 부자의 줄에 서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가난한 세계에서 꼭대기에 있는 것보다는 가난해도 부자의 줄에 서라 이런 얘기를 한 거는 내가 현재 돈이 없다도 내 마인드만큼은 네. 여러분들이 뭐 가정 경제를 CEO처럼 의사결정을 하고 자본 재배치를 하고 이렇게 좀 캐시플로우를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시대가 이제 된 거죠. 그렇게 하는 자들만이 이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이 펀드라는 아이디어 하나를 잘 만들어서 자본 재배치라는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한 나라의 운명이 바뀐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망한 나라 베네수엘라처럼 세계에서 남미에서 막 수출 매장량으로는 최고고 그리고 뭐 베네수엘라 기름도 좋잖아요. 네. 원유 질도. 국민들한테 네. 공짜로 막 나눠주고 네. 그랬지만 그 나라는 망했어요. 네. 노르웨이는 똑같은 그들도 한 30년간 뺏어 썼지만 깨우친 거죠. 이렇게 해서는 석유라는 자원의 하나의 자산에 나라의 운명이 걸리면은 네. 이 변동성이 봤을 때 변동성 리스크를 책임질 수 없고 그것이 단순하게 국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삶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걸 이들은 자각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떡하죠? 우리나라는 자원도 많지도 않으니까 우리는 자원에 저주 빠질 이유는 없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열심히 일해야죠. 네? 네, 열심히 그러니까 일하고. 우리도 약간 바꿔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반도체에 지금 네. 반도체만 우리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너무 취해 있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사실 이제 네. 한국 사회가 지금 한국이 지금 반도체에 이제 너무 많이 이제 거의 40%의 연관 효과까지 따지면 뭐 삼성전자 한 회사가 차지하는 위상이 한국 경제 30%니까 이게 이제 비교할 수 있는 나라가 핀란드 같은 나라거든요. 제가 옛날에 기자 시절 핀란드 갔었는데 노키아. 그 당시에 노키아는 핀란드 경제의 60%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키아 홍보 담당자가 엄청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발목을 잡을 줄 모르고. 근데 망했지만 핀란드 경제는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키아 출신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우리가 유명한 그 핀란드 만든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임, 이런 벤처 쪽으로 혁신 산업 쪽으로 이들이 가면서 핀란드 경제 다시 일어섰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 우리로 얘기하면은 삼성전자가 망했는데 나라가 일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나라에 의존하는 것 자체도 그 너무 의존하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대비하는 것을 혁신적인 분야의 산업에서 성장을 하고 그들을 지지해줘야 돼요. 이거는 현실적인 거예요. 뭐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든가 뭐 철학적 가치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너무 마치 노르웨이가 초반에 석유 빼먹듯이 한 측면이 있어서 또 지금 속속 시스템 반도체로도 투자하고 나아가서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도 하려고 하고 그렇죠. 이제 2차 전지 뭐 전기 자율주행차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저도 2차 전지 ETF를 가지고 있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만 뭐 우리가 LG 같은 회사들이 수십 년간 적자 보면서 투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한국이 고용이 잘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제조업이 그래서 투자를 해줬기 때문에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제조업이 그냥 약화됐는데 다시 한국의 제조업이 다시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우리도 가야 된다. 투자다. 가야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래에셋 이상훈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월요일이 절기상 처서라고 합니다. 자, 이제 조금씩 가을을 맞을 준비도 해야겠고요. 또 이 뜨거웠던 여름을 보낼 준비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끝곡으로 페퍼톤스의 계절의 끝에서 들으면서 여러분 좋은 밤 보내세요. 멈출 수는 없으니 다만 우리 지금 여기서 작은 축제를 열자.